포럼에서 저희가 2개의 발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되었고요. 첫 번째 발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간에 저희 3차 포럼 동안 논의되어졌던 내용들을 저희가 기초로 해서 그야말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어떤 판을 좀 짜서 정책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그런 발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 자체를 연령에 유연한 고용 환경 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이다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어디에 써야 되나요? 네. 네, 발표의 구성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령에 유연한 또는 연령의 통합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연령에 유연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제도라든지 또는 구조적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미시체계 안에서의 연령 통합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개인의 삶에서는 연령 통합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림으로 보면 저희가 어떤 생애 주기에 따라서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가업들이 이렇게 고립적으로 배열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통합적이고 연령에 유연한 그런 삶이라는 것은 먼저 나이에 따라서 어떤 과제로의 진입이라든지 또는 퇴출이 장벽에 의해, 제도적인 장벽에 의해서 어려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연령이 하나의 장애 구조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는 사회가 아마도 연령 유연한 사회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 유연한 사회가 되면은 매일의 일상에서 다양한 연령 세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상호 교류하는 이런 연령의 다양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개인 한 사람의 차원에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본인의 삶의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여가를 굉장히 유연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기획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로 연령 통합의 패러다임이고, 특히나 그간에서도 저희가 제도 간의 장벽이라든지 구조적인 것에 집중하는 개념이 연령 유연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OECD에서 그 연령 유연한 또는 연령 통합적인 고용 환경이 됐을 때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말하자면은 그 노동의 상태도 계속 한 번 고용 이후에 퇴직까지의 그 노동생애가 굉장히 단조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다시 또 재진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노동생애가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시기에 집중되던 것이 아니라 그 노동 생애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연령 유연한 고용 환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 유연한 고용 환경이라는 것이 그냥 규범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이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적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업자 100명당 부양해야 되는 50세 이상의 비경제 활동 인구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2018년에 29.7명인데 이 통계치가 2050년이 되면 57.7명으로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OECD의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굉장히 과한 부담을 갖게 되고, 다시 말하면 저성장의 그런 그늘을 좀 경험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저성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OECD에서는 고령 인력을 활발하게 활용할 것과 또 여성 인력의 활용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작 이탈을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57.7명이 43.8명으로 감소할 것이고, 여기다 성별 고용률의 격차를 해소할 경우에는 41.7명으로까지의 감소가 가능하다고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연령대별 고용률을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에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1인당 국민
1인당 국내 총 생산의 변화율이 약 한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OECD 다른 국가들의 평균 10%를 훨씬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연령대별 고용률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책적 과제로서의 그 무게감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는 자료는 또 굉장히 많이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 비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여건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령자의 고용 환경, 다시 말하면 고령자도 더 오랫동안 더 가능하면 질적으로 보장되어진 환경에서 노동하도록 해서 고령 인력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는 또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듯이 사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OECD 국가의 다른 고령자들에 비해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성, 남성 공이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청년보다도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계시는 이 통계는 실질적인 은퇴 연령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 보실 만한 거는 다른 국가들은 해가 갈수록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지금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실질 은퇴 연령이 높아지는 그런 유일한 국가가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동일하게 지금 관찰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이렇게 굉장히 늦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그런 시기는 상대적으로 조기 은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평균의 경우에는 57세에 이렇게 은퇴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그 현재 우리의 시점은 이런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고령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의 그 질이라든지 모습이 그닥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령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비노인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자 비율 대비 노인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또 고용의 불안정성을 우리가 직무 보장이라든지 근로 안전 보장이라든지 소득이나 또는 고용 형태로 이렇게 중요한 6가지의 지표를 살펴봤을 때 해가 거듭할수록 일부 지표를 빼고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그 고령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노동 특성에서 아주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 궤적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경우에는 그 노령연금의 연금 개시를 시작하는 그 연령대에 맞춰서 대부분의 노동시장 이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시점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고요. 오히려 55세, 대기업의 경우에 57세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은퇴하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법정 최소 정년인 60세와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 일정 정도 소득 단절이 불가피한 그런 소득 공백기를 경험하기 쉽고요. 앞서서 보신 슬라이드에서 우린 그 고령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71에서 73세 정도이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은 한 20년 이상의 굉장히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노동기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로 비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안타까운 것은 오래 일하지만 빈곤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유연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이후에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전략적인 포인트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연령의 유연한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있는 이 빠른 주된 일자리 은퇴 시기를 가능한 이면 연금 수급 시기까지 우리가 고용을 연장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은퇴나 정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도 노동시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노동시장을 이탈했다가 그 다음에 충분히 준비된 후에 다른 일자리로의 재진입이 가능한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제 많은 경우에 이탈과 재진입의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의 직무 역량에 대한 강화라든지 또는 이력 관리 같은 서비스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져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 유지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업체, 기업체의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고용 유지를 했을 경우에 기업이 갖게 되는 이런 비용에서의 부담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전략적 구상도 필요하겠고요. 또 고령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라든지 또 역량의 관리의 문제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년 이후에 또는 정년 이전에도 이렇게 일자리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형태가 바뀐 상태에서 계속 노동시장에 머물 경우에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소득 보충이라든지 보완의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라는 다양한 이슈들이 개입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렇게 고용 유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또는 방향성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그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OECD에서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지 연공급적인 임금 체계를 지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사업주들에게 물었을 때도 유사한 의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공급적인 임금 체계와 적합 직무가 부족하거나 고령 인력의 직무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그래서 정년 연장이나 폐지나 계속 고용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제 정년 연장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고용 확보 조치를 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15.9%만이 이런 고용 연장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점차적으로는 이제 아예 정년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로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정년 의무화 제도를 이제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정년 의무화 제도를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 증진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이라든지 또는 그 노조의 그 영향력이 강한 그런 대기업의 유노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이런 정년 의무화가 지켜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장만이 지금 정년 의무화를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정년 의무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고령 임금자의 40%는 아직까지도 50대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는 이런 조기 이직, 은퇴들을 여전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임금 피크제는 아무도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 계속 고용은 고용 확보 조치에 의해서 그 고용 확보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 일본 사업체 99%의 사업체 중에서 한 82.4%의 그 사업체들이 이 계속 고용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제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계속 고용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의 어떤 재량권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구의 경우에는 주로 이런 점진적 퇴직 제도라든지 이런 유연한 퇴직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근로라든가 그다음에 연금 수입을 결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감소되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로 인한 수익의 감소를 고용보험을 통해서 보조를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공급적인 임금 체계는 다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동자의 생산성하고 임금이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이 암묵적인 정년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 유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동자가 일하는 기간을 확대할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사용자에게는 어떤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에서의 이 연공급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일수록 고령자의 고용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우리나라는 그 임금에서 이런 연공급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더불어서 이제 고령자의 고용 유지율은 굉장히 낮은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설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정책적인 아젠다를 제안하기 전에 이 아젠다 설정에서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의 포괄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제안하게 되는 이런 정책적인 아젠다들이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일부의 상대적으로 좋은 그림 속에 있는 그런 고령자들의 이익으로만 집중되어지는 그런 이익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포괄성이 높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연령에 유연한 것이 어찌 보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일자리의 질에 대한 희생이 여전히 우려가 되는데, 가능하면 일자리 질을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 확대가 다른 세대에게도 고용률을 악화하는 그림으로 가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그런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제도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칙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그 포럼 위원들이 같이 논의해서 합의까지는 아닙니다만 중요하게 저희가 선택했던 그 아젠다들은 첫 번째 그 정책 핵심 아젠다로 계속 고용의 의무화를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포럼 위원 중에 한 분이셨던 우리 이승호 박사님께서 굉장히 이 그림을 잘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 후에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그런 연령까지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좀 의무화하는 장기적으로는 그 단계까지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계속 고용 지원금을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혜자가 2021년에 2,274명에 불과한 이제 그런 굉장히 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제도 자체가 너무나 지금 우리 아까 박진경 처장님 후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후지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정년 후에 고령자 재취업이라든지 또는 정년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확대되어서 이런 확대 그 프로그램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로 계속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연장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이 아마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그 계속 고용과 연계 조정하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정년 후에도 고령자의 그 노령연금 수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점까지 기업체에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어떤 계속 고용 의무화를 위해서는 역시 기업의 인센티브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에게는 이런 세제 혜택 같은 것들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핵심 아젠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로의 개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공급적인 성격이 강한 임금 체계를 직무급 임금 체계로 단계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저희가 첫 발은 아마도 그
그 직무에 따라서 임금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회적 그 토대 합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금 정보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NCS하고 임금 정보를 연계하는 이런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 우리가 노동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을 공개하도록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력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공급적인 임금체계 호봉제를 이제 뭐 당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중 임금 제도를 저희가 작동을 해서 그런 직무급정 성격과 그 호봉제의 성격의 그 임금 구조가 어찌 보면은 한동안은 좀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구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직무급 임금 체계로 단계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아젠다로 이렇게 직무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서 어쨌든 고령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고용 비용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거품을 충분히 빼지 않으면 고령자 고용 유지라는 것이 시장에서 작동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 핵심 아젠다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노동시장에 이탈해서 재교육받고 다시 재진입한다거나 또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 유지를 위해서 지금 적합한 직무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민들이 바로 이런 근로 전생에 거친 학습 지원과 또 노동자들의 이력을 관리하는 그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것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적용해야 되는 의무 대상 사업체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서비스 자체를 저희가 실효화시키고 접촉 면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무 역량 평가 인증 체계의 도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공식적이거나 또 비공식적인 어떤 직업 훈련을 통해서 노동자가 숙련 기술을 습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증 체계를 좀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어떤 인증 체계 상의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교육 서비스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 훈련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네덜란드하고 핀란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런 직업교육, 직무교육 이런 것들이 평생학습 제도화 체계 속에서 이제 작동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성인 교육 수당 제도라든지 또는 평생학습 개인계정 제도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학습 개인계정 제도는 그냥 제가 막 던져보는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림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학습 쪽에서는 있지 않지만 돌봄에 대해서는 돌봄의 개인 계정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유사한 방식으로 좀 벤치마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만 이런 정책의 핵심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젠다가 결국은 노동의 질을 크게 희생한다거나 결국 노동자의 삶의 어떤 그런 문제로 등장하지 않으려면 이런 어떤 토대적인 그런 정책 환경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네 가지의 그 정책 환경적인 아젠다는 먼저 고령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 또 고령자 고용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고용의 질 관리 체계 수립이라든지 또는 비정규직 일자리 사회 보호를 강화하고 또 예컨대 또 반듯한 어떤 시간제 일자리 확충 같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좀 진전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령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 늘 하는 아름다운 그 대국민 홍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는 모집 채용 절차에서 그 연령을 지원하는 노동자의 연령을 저희가 블라인드로 어떻게 좀 받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질 지표를 고령자 노동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고용의 질을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체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용의 질 보완을 위한 소득 보장 정책의 강화는 필수일 것 같고요. 이후에 우리 김태환 박사님께서 관련된 발제를 또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령 통합적 또 연령에 유연한 그런 고용 환경이라는 게 이와 같은 핵심 정책의 아젠다와 또 토대적인 그런 정책적 환경의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림을 제안을 해보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